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 뽀유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첫 시간인데요. 눈물에 관한 내용으로 첫 번째 마음 여행을 시작하려고 해요.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눈물은 첫 번째 상처 입은 마음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눈물이 나나요? 사람들은 보통 상처를 입게 되면 의도하지 않아도 눈물이 흐르게 돼요. 이것은 상처 입은 그 순간에 아픔과 슬픔이 눈물 속에 녹아있다는 증거예요. 이 눈물을 제대로 배출시키지 못하고 내면에 고여 있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산물을 배출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서 혼탁해질 수 있으니까요. 눈물은 두 번째, 감정의 와이퍼라고 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볼 때 눈물은 우리 눈의 각막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각막이 공기 중에 이물질과 맞닿으면 자동적으로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일종의 와이퍼 역할을 하게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와이퍼가 필요해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기쁨, 환희, 감동, 슬픔, 분노, 불안 이런 등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을 잘 해소시켜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요. 그럴 때 눈물은 감정을 청소해주는 와이퍼 역할을 하게 돼요. 자동차의 와이퍼가 잘 작동돼야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듯이 감정의 와이퍼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우리 마음도 제 갈 길을 잘 갈 수 있게 되잖아요. 눈물은 세 번째, 일종의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눈물이잖아요. 우리가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 눈물은 거의 유일한 언어였어요. 배고픔과 기저귀의 축축함을 알리는 외침이었고 엄마가 내게 주목하게 하는 상당한 힘을 지닌 언어였죠. 그런데 지금 눈물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남들에게는 알려서는 안 되는 연약함이나 미숙함의 상징은 아닌가요? 또는 혼자 있을 때에도 속으로 꿀꺽 삼켜버리고 싶은 무용지물은 아닌가요? 눈물은 네 번째, 일종의 경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눈물이 흐른다는 건 일단 멈춰서서 내 마음을 살펴주라는 사인이에요. 물론 눈물이 슬플 때만 흐르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감정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은 대개 아픔과 슬픔 속에서 솟아나잖아요. 이럴 때 마음이 아프다, 육체의 쉼이 필요해, 저 사람과의 적절한 거리를 원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물이 흐르는 순간 우리 내면의 그 경고 신호에 잘 귀 기울여 줘야 해요. 그런데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감정을 억압했기 때문이에요.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는 건 마음이 닫혀 있다는 증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으면 눈물이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눈물은 흘러요. 상처는 주로 어린 시절 부정적인 경험에서 생기는데 이것이 우리 기억에 깊이 각인되면서요. 우리를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기도 해요. 거절감이 아주 크거나 외로움과 슬픔에 깊게 눌려 있거나 우울하거나 분노가 크게 내재되어 있거나 체념의 정서가 아주 깊게 깔려 있을 때 우리는 울지 못해요. 이렇게 흘리지 못하고 고인 눈물은 썩어서 우리 삶에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된답니다. 울지 않기로 작정한 내담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감정을 억압하고 차단하는 데 써버렸어요. 이분이 만약 외로움을 그대로 인정했더라면 눈물은 자연스럽게 흘렀을 거예요. 울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진짜 자기로 살지 못할 때 그래요. 부모가 너무 엄격한 기준을 자녀에게 들이대면 그 자녀는요. 자기가 항상 그 기준에 미달한 존재로 여기면서 거대 자기를 만들게 돼요. 거대 자기는 현실의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상상 속에서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를
만들고 그 자기가 진짜 자신의 모습이라고 믿게 만들어요. 그런데 상상 속에서 만든 자신의 모습과 실제의 모습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자기 자신이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 같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억지로 눈물을 참다가 나중에는 저절로 눈물이 참아지게 된답니다.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감성적인 아이에게 이성적인 어른들의 그릇된 기준을 잘못 들이댈 때 눈물은 차단돼요. 초등학생 아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감성적인 아들은 눈물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눈물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강한 남자는, 즉 남자다운 남자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동일시하고 싶은 아버지가 없는 아들의 마음은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아들은 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미 아버지의 기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는요. 너무 빨리 철든 아이들의 경우에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어른스러워진 아이들이 있어요. 이들은 내적 결핍 속에서 평생 심리적인 나이를 먹지 못한 채 성인 나이로 살아가게 돼요. 이런 이들의 마음속 상처에는 눈물이 응고되어 있어요. 이처럼 눈물을 흘리지 못한 채 유년기를 건너뛴 사람들은요, 경직되어 있어서 사고나 행동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점이 유연하지를 못해요. 할머니에게 맡겨진 6살 A는 너무 빨리 이해심을 배워버렸어요. 한 달에 한 번 자기를 만나러 온 부모와 헤어지기 싫어서 매달리면서 발버둥을 치는 A를 할머니는 꼭 끌어안고 부모를 이해해야 한다고 수도 없이 말해주곤 했어요. 그 후 A는 부모를 이해하게는 됐는데 동시에 마음의 빗장까지 꼭 걸어 잠그게 됐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게 됐죠. 제대로 울고 나면 첫 번째, 내면의 힘이 강해져요. 어린 시절 상처 속에서 성장했고 사랑의 결핍이 지속됐다면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기가 쉬워요.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은요, 내면의 힘을 허약하게 만들어요. 이 허약해진 내면 안에는요, 분노와 적대감이 쌓이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면 눈물을 흘릴 수가 없게 돼요. 상한 마음을 눈물로 씻은 사람만이 긍정적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고 내면의 힘도 새롭게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제대로 울고 나면 두 번째, 왜곡된 인지가 회복돼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면서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곡된 인지 구조 때문이에요. 인지 왜곡은 울지 못하여 견고하게 쌓인 상처에서 비롯돼요. 어릴 때 부모의 죽음을 경험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그 죽음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렇게 자기 탓으로 돌려야만 상처를 잘 견딜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무의식적 방어기제 때문이에요. 그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눈물을 억눌러 놓으면서 인지 왜곡이 동반돼요. 이 왜곡된 인지가 바로 펴지지 않은 채 나이를 먹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인지 왜곡은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과보호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온 30대의 내담자를 상담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 속에 있었고 8개월 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울고 또 울었어요. 눈물 젖은 티슈가 쌓여가는 동안 신기하게도 이분의 얼굴은 점점 더 맑아져 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분은 본인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요. 제대로 울고 나면 세 번째, 표정이 부드러워진답니다. 상처 속에서 안간힘을 쓰다 보면 욱 하는 성격이 자리 잡게 돼요. 이렇게 공격형 방어기제가 형성되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면서 으르릉거리게 되죠.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긴장하면서 더욱 사나워지게 되고요.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눈물을 차단해 버려요. 혹시 까칠한 사람이 주위에 있나요? 그분 안에 유독 상처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상처 딱지 안에 엉겨 붙어 있는 눈물방울을 제거시켜주면요,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진답니다. 눈물을 제대로 흘리고 나면 네 번째, 경청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경청이라는 것은 내면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자기 안에 요란한 눈물 묻은 말들이 가득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내뱉지 못한 말들이 쌓여 있다면 그 밑에는 흐르지 못한 눈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막혔던 눈물이 잘 흐르게 하려면 첫 번째, 눈물이 나는 그 순간 눈물을 그냥 두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눈물이 흐르도록 그냥 두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사람 앞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이 한심해 보여서 눈물을 차단하려고 애썼죠. 그런데 눈물이 흐를 때 그냥 그 눈물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더라면 저는 좀 더 빨리 저답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막혔던 눈물이 잘 흐르게 하려면 두 번째는 슬픔 기록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나도 모르게 불현듯 떠오르는 슬픔에 관한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억들을 찬찬히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그때 내 마음은 어땠는지.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이 쏟아지면서 눈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래도록 눈물을 차단하고 사신 분들은 쉽게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인내를 가지고 마음 열기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물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할 거예요. 눈물이 잘 흐르게 하려면 세 번째, 슬픈 영화를 보시면서 마음껏 울어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화 스토리에 나 자신을 그냥 맡겨보는 거죠. 어때요? 이 방법은 좀 더 수월할 수 있겠죠. 막혔던 눈물이 잘 흐르게 하려면 네 번째는요,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공감해 줄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올 수 있다면 치유는 더 빨라져요. 찌질해 보이는 제 자신이 싫어서 울지 않기로 작정했던 저는 제 눈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포장하지 않은 눈물을 마음껏 흘려본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만큼 눈물이 나지 않아요. 잘 울 수 있으려면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자연 속으로 가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색채와 향기를 통해서도 치유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자연에는요, 수많은 치유의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멀리 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주변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를 쳐다보시는 것으로 시작하셔도 돼요. 울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눈물의 대체물을 만들어요. 게임에 몰두하고 SNS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화려한 매체에 멍하니 나를 맡기기도 하죠. 가끔 눈물이 너무 많이 날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저처럼. 그런데 눈물은 흘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아도 치유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자기 자신에게 누구야, 이젠 울어도 돼 라고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불안감에 대해서 두 번째 마음여행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다시 만나 뵐 때까지 안녕.